전체 조류를 한번 쭉 뭐 복습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론적인 측면의 이야기 말고 다른 얘기 조금 더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순서대로 보시면 고전학파와 케인즈 단순 모형이었죠. 그때 이제 고전학파, 케인즈 단순 모형 많이 했으니까 금방 할 수 있죠. 자, 고전학파 모형의 특징은 뭐예요? 한마디로 보면. 그렇죠. 명목임금과 이자율의 신축적 조정이죠. 요것에 의해서 노동시장은 항상 완전 고용되고, 그래서 완전 고용 생산된 생산물은 항상 팔리고, 그러니까 언제나 국민소득이 완전 고용 수준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치? 수요 측면은 따져볼 필요도 없죠. 이자율의 신축적 조정으로 언제나 생산된 것은 다 팔리게 되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그림으로 정리해 본다면 생산이, 그쵸, 명목임금의 신축적 조정에 의해 가지고 언제나 완전 고용 수준으로 생산된다. 수요, 이거는 저절로 이자율의 조정에 의해서 다 팔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언제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 모형의 특징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공급이 증가해야만 소득이 증가한다. 수요는 증가해봤자 어떻게 돼요? 물가만 오르죠. 그리고 수요 증가할 수 있는 것도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 시장의 변화는 수요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통화량이 증가해야만 총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때 물가만 오른다. 결국은 이제 시장의 자율적 조정에 의해서 언제나 완전 고용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케인즈 단순 모형은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 불황 모형이죠. 수요 부족한 상태에서. 따라서 수요, 팔리는 것만큼 국민소득이 결정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현재 생산물 시장에서 결정되어진 수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급은, 물가는 변동한다고 보면은 AS 곡선 우상향하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상황이니까 공급은 증가해봤자 소용이 없지. 잉여 생산 능력이 있으므로 수요가 증가한다면 국민소득은 승수배 증가한다. 그렇죠? 근데 수요 증대 요인도 이제 화폐 시장, 화폐 변화는 어떻게 돼요? 전혀 수요에 영향을 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생산물 시장에서 유효 수요가 증가해야만 국민소득이 승수배 증가한다. 그렇죠? 케인즈 유효 수요 이론입니다. 근데 여기에 케인즈 오리지널 이론하고 다른 점은 뭐죠? 그렇죠? 이자율이 수요에 전혀 영향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만 살펴보면 되는 그런 모형입니다. 자, 이것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기초 공부였죠. 양쪽 기본 논리를 공부를 했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느 모형이, 이 단기 모형이 가장 현실적인 모형이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단기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극단적인, 이 단순화시킨 모형이 현실화된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수요에 이자율이 영향을 준다. 그리고 화폐 수요에 고전학파는 물가하고 소득만 영향 준다고 했지만은 이제 이자율도 영향을 준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말할 수 있는 게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뭐죠? 노동 공급이 뭐의 함수다? 예상 실질임금의 함수다. 그렇죠? 자, 내용이 뭐예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내용이 예상 실질임금의 함수라는 뜻은, 그렇죠, 물가 변동하는데 그것을 미리 예상해서 임금 협상에 반영시킨다. 근데 이 모형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체계적 오류. 체계적 오류를 범하는 이유는 뭐다? 적응적 기대하며 과거가 인플레이션 상황이었다. 자, 그렇죠? 이것이 이제 앞에 모형하고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AD 우하향, AS 우상향, 그죠? 이렇게 하게 되고, 우리 빨리 정리해 본다면 수요 변화 요인은 뭐죠? 생산물 시장에서 유효 수요가 증가한다. IS 우측 이동한다. 그러면 총수요 증가해서 우측 이동한다. LM 곡선 우측 이동이죠. 내용은 통화량이 증가하든지 거래에 비해 화폐 수요가 줄어들든지 그러면 총수요가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해도 소득이 증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물가가 내리면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공급 증대 요인,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번 봅시다. 노동 공급 증대 요인 뭐죠? 예상 물가 하락, 근로의욕 증진, 인구 증가. 제가 하여튼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외우십시오. 노동 수요 증대 요인은 뭐지? 노동 한계 생산성의 증가. 그러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 자본노동 비율 증가하고 기술 진보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단기 모형의 이제 일반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쪽 모형이 이렇게 같아요. 그죠? 케인즈 쪽이나 통화주의 생각하는 같은데, 근데 양자 차이가 있죠? 케인지안하고 머니타리스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차이가 있었나? 다 똑같은데 차이점이 어때? 투자 수요 이자율 탄력도,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에 대해서 케인지안과 머니타리스트 견해 차이가 있었죠. 자, 케인지안은 투자 수요 이자율 탄력도 크다 작다? 작다. 그래서 IS 기울기는 크다, 급하다.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는 크죠. 그러니까 LM의 기울기가 작다, 완만하다. 그치? 통화주의자들은 반대. 요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차이가, 그쵸? 이 차이가 뭘로 나타냈었지? 재정 금융 정책의 효과 차이로 나타나죠? 자, 케인지안 쪽에서는 어떤 효과가 크다고? 재정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머니타리스트에서는 금융 정책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하나가 있었고, 또 이제 차이점 하나 더 있다는 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금융정책 효과 전달 경로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가 있었지. 금융정책 효과 전달 경로. 자, 어제 했었는데 케인지안 쪽에서는 어떻게 본다고? 통화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이자가 내려서 소비, 투자, 유효 수요가 증가해서 그래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따라서 그 경로가 어때요? 길죠. 간접적이고 또 이 탄력도가 어때? 작아. 그러니까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 작다. 통화주의자들은 어떻게 됐다고?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직접 늘린다. 직접. 그래서 통화주의자들의 효과는 직접적이고 강력하다. 이랬습니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재정정책은 케인즈 쪽에서 효과가 크고 금융정책은 통화주의자들이 볼 때 효과가 크다. 그러면은 케인즈는 재정정책 주장하고 통화주의자들은 금융정책을 주장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거지. 그렇지 않은 것이 이게 바로 재량과 준칙이라는 그런 개념의 대립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재량이냐 준칙이냐. 이게 중요한 얘기죠. 케인지안들은 재량을 주장하고 머니타리스트들은 준칙을 주장한다. 자, 이거는 이제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이거는 뭐냐면은 재정금융정책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케인지안 쪽에서는 재량, 그러니까 필요하면 어떻게 돼? 재량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도 좋다 하는 입장이고, 통화주의자들은 한마디로 비개입입니다. 비록 금융정책 효과가 좋다 하더라도 어떻다고? 함부로 개입할 일은 아니다. 그렇죠? 준칙을 지켜라. 그 말은 비개입입니다. 가능하면 개입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주의자들의 기본 입장은
우리가 아까 봤던 고전압박 계열들 있죠?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통해서 그죠?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지. 그러니까 함부로 개입할 일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나왔던 이런 여러 가지 이론적인 차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학파를 자유주의자, 시장에 맡기자 이거죠. 케인즈 쪽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도 좋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단기 모형이 서로 같기는 하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어떤 정책을 보는 입장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준칙이라는 말 공부를 한번 갑시다. 원래 이 준칙, 룰, 요거는 프리드만이 말한 개념입니다. K% 준칙이라는 말. 자, 그러니까 통화주의자들이 볼 때는 금융정책이 효과가 크다 이거야.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리면 국민소득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런데 함부로 늘릴 일은 아니고 일정한 준칙을 지켜라. 룰을 지켜라. 즉 K%만큼만 늘려라 이거야. 그럼 요것은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요 교환방정식이 있었죠. 요것으로부터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한번 나왔던 개념인데 변화율로 보면은 이렇게 풀어지죠. 더하기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식 우리가 알죠. 자, 그러면 프리드만 교수님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이렇다 이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0이라고 해놓읍시다. 그러면 통화량을 늘리면 국민소득이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 이거예요. 증가하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물가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K% 준칙은 뭐겠습니까? 요 식을 요거 0이라고 놓고 보면 통화량을 늘리되 얼마큼만 늘려라. 그렇죠.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만큼 요만큼만 늘려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5%인데 통화량을 예를 들어서 7%를 늘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물가가 2% 오르게 되지.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릴 때 정확히 얼마큼만 늘려야 돼? 그렇죠. 실질 국민소득의 증가율만큼만 늘려야 한다. 그러니까 프리드만이 얘기하는 K%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5%죠. 그러니까 실질 국민소득의 증가율만큼만 통화량을 늘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더 늘리게 되면 물가를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통화량을 늘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이제 룰, 준칙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단기 모형에 있어서 얘기 그리고 양쪽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공부한 대로 보면 이게 장기 모형이 나왔죠. 통화주의 장기 모형.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요거는 프리드만의 자연 실업률 가설이라는 겁니다. 이게 1969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요 논문에서의 내용이야. 그러면 잘 봐봐요. 통화주의자들의 단기 모형에 있어서는 케인즈하고 똑같죠.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저렇게 이제 보는데 장기 모형.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뭐겠어요? 프리드만 또는 통화주의자들의 뭐요? 근본적인 인식은 여기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요. 통화주의 장기 모형의 특징은 뭐였지? 장기적으로 보면은 근로자들이 적응적으로 그렇죠? 기대해요. 임금 협상. 근데 단기에서 어떻게 된다고? 체계적 오류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고? 이런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치? 그래서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롱런 장기적으로 볼 때 총 공급 곡선은 어떻다? 수직이다 하는 얘기였죠? 어느 수준에서 수직이라고? 아까 용어 하나 나왔었는데 예, 자연산출량이라고. 자연산출량. 그리고
요 자연 산출량 여기에 대응하는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전학파가 얘기하는 완전 고용 개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지. 자연 산출량, 자연 실업률. 수직이다 이거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수요, 특히 이제 재정 정책은 암만 써봐야 어때요? 효과가 없다는지. 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경제가 경기 침체다. 실제 현실 경제가. 그런 단기적 상황이라면은 뭐 재정금융정책 이런 걸 통해서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런 거지만은 통화주의자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공급곡선이 수직이고 따라서 재정금융정책 써도 효과가 없으니까 바로 뭘 주장하는 거야? 비개입을 주장하는 거지. 그렇죠? 케인즈 쪽은 개입, 재량적으로 개입해도 좋다. 통화주의 쪽은 개입하지 마라. 가능하면. 그죠?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통해서 자연 산출량, 자연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다. 개입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 프리드만의 또는 이제 통화주의자들의 근본적인 주장이죠. 여기 있는 거지. 그럼 요 이론의 이제 핵심을 가만 보면은 수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물가가 변화할 때 어떻게 된다고? 명목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AS가 수직이 되고 따라서 개입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얘기고요. 그리고 이때서부터 이제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거시경제학이 본격적으로 케인즈 쪽 이론하고 통화주의자 이론들이 서로 대립하게 되는. 그렇죠? 이 70년대 초반부터 한 30년 지났죠, 지금. 그래서 양쪽이 이제 의견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통화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케인즈 쪽이 뭐 한 말씀 안 할 수 없겠죠. 케인즈안들의 대응. 이게 참 재밌는데 그 교재에도 어디 있을 거예요. 케인즈안의 대응은 뭐냐면 장기에 우리 모두 죽는다.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그래, 죽지 그럼 뭐 사냐? 장기에 우리 모두 죽는다. 그 뜻이 뭘까? 우리 뭐 속담 예를 쓰는 걸로 이렇게 본다면 뭐 생일 잘 먹으려고 한 3일 굶을래? 그러면 그 소리죠. 언제 그런 세상이 오냐 이거예요. 언제 신축적으로 조정이 돼서 자연실업률 되고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오겠냐. 장기에 우리 모두 죽는다. 그 말은 지금 현재는 단기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거지. 그렇지? 자, 여러분 요게 뭐죠? 요 차이가 GDP 갭이죠. 네, 그러니까 현실 경제는 단기적으로 볼 때 AS가 우상향하는 거고 경기 침체 상황에 있다 이거지. 장기에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 니들 개념은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될 거다. 그 개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현실 상황은 이렇지 않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사실이라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돼? 개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빨리 완전 고용으로 만들어 놨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미쳤다고 개입하겠냐 이거지. 그치? 완전 고용이 됐는데 뭐 개입할 이유가 없지 않냐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모형이 나왔다. 그랬을 때 케인즈안 쪽에서 장기에 우리 모두 죽는다. 이랬단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한 차례 논쟁이 이제 지나갔겠죠. 현실이 그러니까 뭐 케인즈 쪽의 이야기를 수긍하지 않을 수 없죠.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양반들이 60년대 말 이 논문이 나왔다 그랬는데 한 10년쯤 세월이 지났단 말이야. 10년 세월이 지났어. 그래서 등장한 이론이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합리적 기대 이론입니다.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합리적 기대 학파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를 세고전 학파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그 세고전 학파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그것에 대응해서 케인즈 쪽 이론도 대응 논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먼저 새 고전학파인데요. 이 양반들은 어제 얘기했듯이 프리드만의 직계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프리드만의 직계 제자고 프리드만의 자연실험률 가설이 나온 다음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나왔던 이론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땐 이 양반들을 합리적 기대 이론 그랬습니다. 합리적 기대학파. 자, 요 이론의 핵심은 뭐죠? 경제 주체들은 정적 기대하지 않는다. 과거 정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치? 합리적으로 기대하죠. 여러분, 합리적 기대한다는 것의 내용은 뭐였지? 과거 정보 플러스 미래 정보예요. 과거 플러스 미래 정보. 근데 미래 정보의 핵심은 뭐예요? 정부 정책이지. 근데 정부는 어떻게 한다? 그 정책을 일관성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정책을 시행한다. 자, 다시 한번. 정책이 일관성을 갖는다는 뜻은 뭐예요? 사전에 발표한 대로 집행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판, 경제정책에서 많이 하는 게 그거죠. 일관성이 없다. 그렇죠. 뭐 대통령 다르고 뭐 재경부 장관 다르고 말이죠. 그래서 혼란스럽다. 뭐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이제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것이 요 이론의 특징이야. 자, 그럼 요것이 이제 노동 공급 함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로자들은 임금 협상 시점에서 그렇죠?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일관성을 가진 정책을 해주고 우리 국민들은 그 정책을 감안해서 예상하고 그러면은 실제 물가를 어떻다고요?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고 임금 조정 사전에 할 수 있다. 단기에도 이럴 수 있다. 그죠? 단기에도. 그러니까 아까 통화주의 장기 모형하고는 달라. 장기 모형의 특징은 뭐죠? 단기적으로는 시행착오를 하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는 똑바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여기는 단기에도 이 두 가지만 보장이 된다면 단기에도 정확히 예상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long run인데 이번엔 short run이죠. 예, 그러니까 단기의 총 공급 곡선도 수직이 되고 따라서 재정, 금융정책, 수요 측면의 변화는 국민소득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 자연 산출량 수준에서 불변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나온 게 70년대 후반이고 이제 80년대 초반부터 이 이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이론이 나오면서 굉장한 인기를 얻겠죠. 그렇죠. 이 이론의 핵심은 그러니까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말이죠. 자꾸 개입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정부는 자기의 일관성만 유지하고 있으면 된다 이거지. 그치? 사전에 발표하고 그대로만. 그리고 경제 요즘 말하는 이제 불확실성만 낮춰주게 되면은 경제 주체들이 정확히 예상한다.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개입하지 마라. 개입해봤자 그거는 뭐가 돼버려요? 물가 교란 요인만 되는 거죠. 또 재정정책 써봤자 나라 빚만 늘리는 거지. 그러니까 개입할 필요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 이론이 굉장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론 자체가 아주 큰 기여를 했는데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이크로 파운데이션 그래. 마이크로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적 기초. 그러니까 거시경제 분석이 그전에는 미시경제학만큼 그렇게 정밀하지 않았다 이거죠. 효용극대화, 뭐 이윤극대화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 양반들은 그 미시경제학적인 기초 위에서 거시경제 문제를 분석했다.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수학을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경제 이론, 특히 이제 거시경제 이론을 한 단계 수준을 높였다.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징그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저축 같은 것도 효용극대화 문제로 풀어서 이렇게 풀고 이제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론적인 공헌 플러스 정부 정책에 대한 저는 아주 뚜렷한 어떤 입장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저 이론이 굉장히 인기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보게 되면은
여러분도 학교에서 만나는 교수님들 보게 되면 뭐 전부 합리적 기대 학파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저 이론이 각광을 받으면서 재정금융정책은 효과가 없다 하는 이론이 아주 강력하게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논리대로만 놓고 본다. 만약에 정부가 재정금융정책을 써서 국민소득이 증가했다. 그렇죠? 효과를 봤다면 그 정책은 어떻게 쓴 정책이에요? 그렇죠? 일관성을 갖지 않는 정책을 썼을 때만 그렇겠죠. 요 분들의 논리로만 보면은 국민을 결국은 속여먹었다 이거야. 사전에 발표한 것과 다르게 정책을 쓰지 않는다면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없다. 아주 뭐 강력한 그런 이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한 이제 각광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케인즈 이론은 어떻게 돼요? 한동안 침체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뭐 도대체가 여기 반박할 게 만만치 않죠. 그러다가 이것도 역시 이제 한 10년 세월이 지납니다. 또 입산 공부했겠지. 케인즈 쪽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반론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케인즈 학파야. 새 케인즈 학파. 자, 이 양반들의 논리 구조는 이제 잘 이해를 해봐야 돼요. 이 양반들은 이제 미리 얘기해보면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기대한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동의하겠다 이거지. 그렇죠?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쓰고 경제 주체들은 그 정부 정책을 감안해서 미래를 예상하고, 그렇다면은 물가 예상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노동시장은 청산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리 제가 이제 키워드를 말씀드린 건데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지금 요것의 관계인데, 합리적 기대 개념은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그 말은 뭘까요?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쓰고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한다면은 실제 물가를 정확히 예상할 수 있다. 그치?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겠다 이게야. 그러나 근로자들이 예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임금협상장에 가가지고 그만큼 올려주시오. 그러면 합리적 기대학파 입장에서는 뭐요? 그대로 사용주들이 아유 그렇게 예상했어요. 올려드려야지 그럼.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케인즈 쪽은 이렇지 않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용어 하나 합시다. 정확하게 물가가 변할 때 임금이 같은 율로 변화되면 시장이 청산됐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렇다 해봐죠. 아무리 정확히 예상해도 그만큼 임금이 조정되지 않더라. 시장 청산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근로자들이 아무리 정확히 합리적으로 기대해서 예상했다, 물가를 정확히 했다 하더라도 실제 임금은 그렇게 딱딱 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서 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까 적응적 기대 모형하고 차이점을 한번 봐. 적응적 기대 모형은 뭐지? 아예 물가 예상을 잘 못한 거죠. 체계적 오류.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보던 결론은 물가가 변동할 때 임금이 어떻게 된다고?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총 공급 곡선 모양은 이제 어떻게 돼? 합리적 기대 하에서도 AS 곡선은 우상향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재정금융정책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이거야. 이게 지금 현재 거시경제학의 흐름이요.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이제 합리적 기대 이론이 나와가지고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오면서 케인즈 쪽의 반격이죠. 합리적 기대한다 하더라도 현실 노동시장은 시장 청산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논쟁을 한번 쭉 보면은 우리는 현실적으로 볼 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역시 현실은 이게 맞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지금 결국은 시장 청산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결국은 쟁점이 이제 있다 이거지. 그래서 케인즈 쪽에서도 합리적 기대 개념에 대해서 오케이 수용을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합리적 기대 학파 이렇게 부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새 고전 학파, 새 케인즈 학파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중이다 이거지. 이게 거시경제학의 쭉 흐름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하여튼 일관되게 큰 싸움을 본다고 하면은 양쪽의 논쟁, 싸움을 보면은 고전학파 쪽은 하여튼 계속해서 어떻게 돼? 공급곡선을 수직으로 만들어 놔야 돼. 얘들의 임무는. 그쵸? 얘들 우뚝 세워놔야 돼. 그래야 재정금융정책 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거고. 케인즈 쪽은 죽으나 사나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잡아뜨려야 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놔야 무슨 재정금융정책 효과가 있다. 그죠? 이론적으로.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케인즈 쪽은 아예 어떻게 하고 싶어 그냥. 얘를 길게 눕혀버리고 싶겠지. 그러면은 어때요? 승수 효과잖아. 어느 때 이렇게 됐죠? 물가도 고정이고 임금도 고정이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러한 논쟁의 초점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케인즈 쪽에서는 물가와 임금이 어떻게 돼요? 신축적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고전학파 쪽에서는 뭐야? 물가와 임금 이런 것들, 또 이자율, 실물적 이자 이런 것들이 그죠? 신축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결국은 시장에 맡길 거냐, 시장이 맡겨도 기능을 못한다고 볼 거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역사는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시험도 빨리 붙어야 돼. 이제 한 10년 또 지났지? 새새 고전학파, 또 뭐 새새 케인즈 학파 또 나올지도 모르죠. 이제 빨리 붙어야 되고, 하여튼 고전학파 쪽에서는 얘들을 하여튼 수직, 케인즈 쪽에서는 얘가 우상향하도록 해야 정부 개입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치?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현실적으로 보면 영원히 어떨까? 그쵸? 그러니까 이 싸움은 절대로 안 끝난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어떤 분은 좀 뭐 속된 표현이지만, 그래서 거시경제학자들은 다 먹고 살게 돼 있다 이거야. 그치? 어느 한쪽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그 이론 틀리면 어떡하죠? 그러려면 완전 고용,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수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안 좋을 때가 있고 또 좋을 때가 있고. 자, 그래서 이것이 새 케인즈 학파와 새 고전 학파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할 게 있죠. 뭐냐면 이 얘기야. 합리적 기대한다 하더라도 시장 청산되지 않는다. 자, 그 말은 뭐겠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 물가와 임금이 어떻대요? 신축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케인즈 쪽에서는 말이지, 요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케인즈 쪽에서는 뭘 증명해야 돼? 현실의 임금과 물가가 신축적 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이론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론들을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물가와 임금이 비신축적이라는 그런 이론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해놔야 되는데, 이 이론이야 뭐 각각 한 권의 책이 되겠죠. 예, 근데 우리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물가 경직성 이론입니다. 물가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없다. 2가지 보시는데, 메뉴 코스트, 가설. 우리말로는 그냥 메뉴 비용 가설, 그러죠? 메뉴 비용 가설. 이건 아주 이름을 재밌게 붙여놓은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 가면 그런 거 보죠. 큰 한식집, 뭐 설렁탕집 가게 되면 가격판 이래가지고 통나무 큰 거 갖다 붙여놨죠. 근데 그 만들어 놓은 통나무값 뭐 간판 만드는데 한 200만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할매곰탕 4,000원 써붙여놨어 이제. 근데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해서 4,100원 받아야 될 것 같아. 근데 100원 더 받으면은 어떻게 되죠? 그
통나무 메뉴판을 떼어내고 새로 달아야지. 근데 그 메뉴판 비용이 어떻다고? 더 들어간다. 그렇다면은 그냥 4,000원 받자.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변화시키게 되면 메뉴판을 바꿔야 되는데 그 메뉴판 바꾸는데 들어가는 돈이 더 비싸다. 그러면 그냥 받아야 된다 이거지. 그죠? 그런 취지로 붙인 이름이야. 아이고 미련한 놈. 여기다가 일자 종이로 하나 붙이면 되지 뭘. 근데 요건 이제 시사적으로 이름을 붙인 거죠. 자 됐죠? 그러니까 꼭 이게 메뉴판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요? 가격 변화에 수반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이 너무 클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미시용작에서 말이죠. 과점시장 얘기 우리가 알 수 있죠? 과점시장에서 내 혼자 가격을 올리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 내 손님 다 뺏기는 거죠. 그게 바로 메뉴 코스트의 일종이 될 수 있겠지. 그런 것이 크다면 가격을 함부로 조정하기 어렵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엇갈리는 가격 결정, 엇갈리는 가격 설정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과점시장 얘기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같은 가격 한번 봐봐. 휘발유가 예를 들어서 뭐 원유값이 올라서 휘발유값 인상 요인이 동시에 발생했다. 각종 정유 회사에. 자, 그럴 때 과연 너도 나도 다 휘발유 값을 올려야 되겠는데 모든 정유사 그 다음에 뭐 주유소에서 전부 동시에 가격을 올립니까? 아니지. 우리가 다 경쟁업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가능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 빨리 올리고 싶어? 나중에 올리고 싶어? 네? 빨리 올리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업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온 동네 욕은 다 얻어먹겠죠? 아이고 저 인간들은 말이지 가격 올릴 때가 되니까 그냥 숨도 안 쉬고 올리는구나. 욕을 패대기로 먹을 거야.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떻게 해? 남이 다 올리고 욕 다 먹은 다음에 슬쩍 따라서 올리고 싶죠. 그러니까 동시에 신축적으로 조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치? 뭐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볼 것은 명목임금의 경직성 이론. 임금이 그렇게 신축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 하는 얘기죠. 여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임금 계약 이론. 임금 계약 이론인데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죠. 협상에 의해서 계약서에 도장 찍는단 말이야. 근데 사용주가 근로자들의 예상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다 이거지. 상대방 협상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합리적으로 예상 정확히 했어도 상대방이 말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요게 임금 계약 이론입니다. 또 하나는 저거부터 해보자. 내부자 외부자 이론. 내부자 외부자 이론. 자, 이거 이제 노조 얘기인데요. 이렇게 한번 보실까? 요즘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주 엄청난 이제 갈등하고 있는 건데, 임금. 시장에서 결정되어진 시장 임금이죠.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이 같아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노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노조의 역할과 임무는 뭐죠? 투쟁이죠. 뭐 해달라고? 임금 더 달라고. 그러니까 노조는 항상 시장 균형 임금보다 어떻게 돼? 더 많은 수준으로 임금 달라고 투쟁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 한번 보자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10,0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뭐 한 국가로 이해해도 좋고요. 우리 이해하기 쉽게 어느 회사라고 해보자고. 10,000명 고용하면서 100만원 월급 주고 있는데 노조가 임금 20% 인상해달라. 투쟁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반대하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못합니다. 우리 망합니다. 그래도 해라. 그렇다면은 회사는 뭘 요구할까? 사용주는. 그래?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고용을 어떻게 돼? 임금을 올려주되
그쵸? 2,000명 해고해야 되겠다. 그쵸? 이걸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정리해고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해고. 정리해고는 무슨 내용일까 한번 봐봐. 보세요. 10,000명 고용할 때 100만원 준다. 여기 120만원 준다. 그러면 이거는 망하게 되겠죠, 회사가. 왜냐하면 이윤극대화 조건이 MFC 이퀄 MRP란 말이야. 요 점에서는 요게 성립하죠, 지금. 그런데 이 점에서 임금을 더 달라고 하니까 MFC가 어떻게 된 거야? 더 커졌어. 그 회사는 손해나겠죠? 망한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임금 인상, 노조가 임금 인상 해가지고 노동 3권이 보장이 된다면은 회사에게는 정리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망하게 되니까. 정리해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노조위원장한테 회사가 그런다면 그럼 올려드릴 테니까 2,000명 해고합시다. 노조위원장이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자기 노조원을 희생시키면서 임금 인상했다. 희생된 노조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나오느냐. 내부자, 외부자 이러냐. 외부자를 희생시킨다 이거야. 내부자는 노조 가입 근로자들이고 외부자는 노조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입니다. 어느 한 회사에도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임금 인상 투쟁을 할 때 해고를 시켜야 되는데 노조원, 내부자를 해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자를 해고시킨다 이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그 왜 직원이 아니라 용원인 분들 있죠. 아주 정말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이죠. 뭐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희생을 통해서 노조원들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우리 대통령도 얘기하고 그래서 아주 갈등을 빚고 그랬던 거죠. 노조가 도덕성을 잃었다. 그죠? 요즘 노동 귀족이다 이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노조원들 임금은 올랐는데 그 바람에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전부 해고시켰어. 외부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뭘로 써요 이제. 정식 회사 직원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쓰죠.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노동 구조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 숫자가 더 많다. 50% 이상입니다. 전부 계약직입니다. 퇴직금도 없고요. 무슨 뭐 그냥 바로 이번 달까지만 일해요. 그럼 그걸로 끝이야 그냥. 예, 그러니까 노조 가입자들을 그렇죠. 가입자들의 그런 권익 그 과정에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근본은 이거다. 근본은. 그러니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그렇게 많아졌다. 그 다음에 또 젊은이들 청년 실업이 이렇게 많은 이유도 뭐겠어요? 그렇죠? 젊은이들이 취업할 기회가 대단히 없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안 뽑아 직원을. 그렇죠? 계약직으로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젊은이들이 시작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왔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여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부자의 임금 인상 투쟁을 위해서 외부자들의 희생.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를 수 있으니까 이제 임금이 시장 임금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은 수준에서 경직적이다. 이게 내부자 외부자 이론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할까요? 효율성 임금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이래. 이건 뭐냐면 이거는 노조가 임금 인상 한 것인데 회사 스스로 이럴 수 있다. 회사 스스로. 아이고 그런 회사도 있냐. 자살하는 회사인가? 뭐일까 이거.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삼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 삼성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희 취업할 때도 옛날 그때도 삼성은 말이죠. 하여튼 대졸 신입사원 월급을 줄 때 다른 회사보다는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준다 그랬어. 그래서 우수한 이제 사람을 뽑아가는 거죠. 시장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준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죠. 망하겠죠. 근데 망하지 않는다 이거. 왜냐하면 MRP라는 게 뭐지? 곱하기 MP인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다른 회사에 비해서 높아지는 거다 이거지.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삼성 근로자 그러면은
일단 그 사람은 묻지도 않아. 삼성에서 10년 근무했답니다. 그러면은 우선 영어는 기본으로 다 되는 거고, 그렇죠. 프리토킹 하는 사람들이고, 업무 능력 탁월하고, 교육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스카우트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월급을 많이 주면서 훈련시켜서 생산성이 높고, 또 월급을 많이 주면서 어떻게 될까? 다른 회사로부터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을 스카우트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회사가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이 시간 지내놓고 보게 되면 망하는 길이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그 회사의 생산성이 어때요? 또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높아져서 임금 많이 줬지만 서로 같아졌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효율성 임금 가설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것이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진실이라면, 그렇다면 거시경제 이론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치? 이게 수직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다? 우상향하고 재정금융정책의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치?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새 고전학파와 새 케인즈학파의 논쟁이고, 그 중에 핵심이 물가와 임금이 현실적으로 신축적일 수 없다 하는 여기에 이제 이론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맞냐 현실에서, 그것만 증명된다면 케인즈 쪽이 옳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가설들은 이제 시험에 자주 다뤄지는 주제니까 요거 이제 챙겨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합리적 기대, 새 고전학파의 얘기인데, 아까 이제 그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일관성을 가진 정책을 쓰게 되면은 정책 효과가 없다. 그리고 아까 지나가듯이 제가 살짝 얘기했는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국민을 속여 먹어야 한다. 그 얘기를 좀 해보자고. 그 얘기를. 근데 요거는 그림 그리지 말고 상황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좀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교재에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그림 뭐 볼 거 없고, 여기서 제가 그림은 나 혼자 그릴 테니까 보고 이해만 한번 해봐봐. 자, 이게 노동시장이었어요. 물가에다가 MP 곱한 거고요. 노동 공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D, AS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최초 균형 상태가 이렇게 됐겠죠. 그럼 먼저 일관성을 갖는 정책, 그것을 우리가 체계적 안정화 정책 그래요. 그러니까 체계적 안정화 정책은 사전에 발표한 그대로 정책을 그대로 시행한다 이거예요. 비체계적 안정화 정책, 요거는 사전에 발표한 것과 다르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 얘기부터 한번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제 발표하는 거야. 내년도 확대 재정 정책 규모 50조 늘리겠습니다. 통화량 올해보다 20% 늘리겠습니다. 발표했어요. 발표해. 이런 경우를 분석을 해보자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으로 기대한다. 그랬으니까 정부의 발표를 보고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확대 재정금융정책을 쓰니까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어떻게 될 거나? 물가가 오를 거다 이거 예상하겠죠. 예상했어요. 그리고 임금 얼마 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가서 실제로 정부가 어떻게 됐다고? 요대로 정책을 썼죠. 요대로 정책을 썼죠. 그러면은 실제 물가 상승률과 예상 물가 상승률이 서로 같아지게 된다 이거야. 그럼 요걸 그림으로 보자고.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거를 발표했어 이제. 그러면 근로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상 물가 수준이 높아져서 임금 더 달라. 얘가 상방이동하겠지. 예상 물가 상승률만큼. 그래서 고용이 줄어서 생산이 줄겠죠. 그러니까 AS 곡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아까 한 거와 반대야. 아까는 예상 물가가 낮아지면은 어떻게 된다고? AS가 우측으로 가는데 이제 반대니까 왼쪽으로 갔겠죠.
미리 움직였어, 얘들은. 그죠? 미리 그 말도 있고. 근데 그 다음 해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 정부가? 실제로 요대로 했어요. 요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 총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나? 우측 이동하겠지. 그런데 사전에 발표한 대로 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되죠? 예상 물가 상승률과 실제 물가 상승률이 서로 정확하게 같아졌겠지. 그러니까 어떤 결과야? 생산은 증가할 수 없죠. 소득은 증가할 수 없고 물가만 올랐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세고전학파에서 얘기하는 단기 공급 곡선이라는 말이 이 뜻이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이것도 보면은 정확히 올라서 고용은 변함이 없다. 그치? 다시 한번 잘 봐봐. 이러이렇게 정책을 쓰겠다. 그러면 그 말 믿고 얼마 오르겠구나. AS가 상방 이동합니다. 실제로 정책 쓰게 되면 AD 곡선 우측 이동합니다. 그런데 요것과 요것이 서로 같아질 테니까 양쪽의 상방 이동폭이 같아져 가지고 이런 결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요 그림 싹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수직이 돼버리고 재정 금융정책을 체계적으로 썼다. 효과가 어떻다? 없다 하는 얘기지. 그치? 요게 이제 체계적인 안정화 정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체계적은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발표는 요렇게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 얘를 살짝 요만큼 들렸어. 요만큼. 그리고 얘는 딱 요렇게 했죠. 더했지 더해. 그럼 요 그림이 어떻게 바뀔까? 요 아까 노란 그림하고 차이점은 뭐가 될까? 수요 곡선이 어때요? 좀 더 많이 우측으로 이동했겠지. 그러니까 발표한 것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갔겠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물가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됐죠. 더 많이 오르면서 국민소득은 증가했어. 그래서 결론, 비체계적 안정화 정책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자연 산출량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또 unemployment rate, 실업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연 실업률 이하로 실제 실업률이 내리겠죠. 그렇지? 생산이 더 많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비체계적 안정화 정책이죠 이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발표한 것보다 많이 하게 되면 물가는 더 많이 오르면서 자연 산출량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할 수 있고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자, 그럼 이제 세고전학파 얘기를 마무리를 지읍시다. 그러면 세고전학파 쪽에서는 이게 얘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소득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이 세고전학파의 주장일까? 국민을 홀라당 속여 먹읍시다. 그게 결론이겠어? 아니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파국이 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한두 번 당했어 이제. 그 다음엔 어떤 상황을까? 신뢰가 깨졌죠.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면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 우리 국민들은 너는 또 이럴라고 그러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 말을 믿을 때에 비해서 안 믿어 이제. 너 이럴 거다. 그러면 예상 물가 수준이 어떻게 될까? 더 높아지죠? 더 많이 임금 내놔라. 그래서 AS가 더 많이 이동하겠죠. 자, 그럼 어떤 결과가 오게 돼? 사전에 신뢰를 한번 잃게 되면 사전에 발표한 대로 체계적으로 정책을 썼다 하더라도 안 믿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오게 돼? 그치? 이런 정책을 쓸 때 얘가 더 많이 이동하게 되니까 물가는 더 많이 오르고 국민소득은 줄어들게 되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이런 파국이 온다 이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비체계적 안정화 정책이라는 거 그것의 결과 이렇게 이제 나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세고전학파 분들의 결론은 뭐겠어요? 체계적 안정화 정책을 쓰게 되면은 효과가 없죠? 비체계적 안정화 정책을 쓰면 한 번은 재미 볼 수 있지. 그 다음에는 난리 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체계적이든 비체계적이든 개입할 이유가 없다. 개입하지 마라 하는 얘기지. 그치? 뭐 아주 강력한, 그죠?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것까지 뭐 시험 잘 안 났는데 요즘은 나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 더 할게. 비체계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발표한 것보다 더 하는 경우인데 이게 과거 기출문제거든. 이건 어떻게 될까?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가서 안 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해. 그러면 그림으로 볼 때 어떻게 됐지? 그 말 믿고 모르겠구만. 근데 그 다음 해에 가서 안 했어.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제 위치에 그냥 있겠죠. 그럼 어떤 결과야? 이것도 파국이다 이게. 그치? 물가가 오르고 생산이 줄어들게 됐죠. 이것도 비체계적 안정화 정책의 결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고전학파의 논리에 따르면 뭐 방법 없네, 그죠? 말한 대로 해야 돼, 정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안 해야 되고, 하겠다 그랬으면 그대로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현대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다. 그죠? 정부가 흔들리면 뭐 뒤죽박죽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거시경제학의 조류 얘기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얘기들은 거기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은 마지막에 몰아서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재를 좀 충실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3판의 내용 어때요? 그 복사해가지고 그것도 좀 같이 봐요. 그래서 공부를 뭐 많이 읽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걱정의 마지막 잔소리 한 번만 더 할게요. 어제 ISLM, 오늘 ADAS 얘기가 전부 끝이 났는데 이거 복습을 좀 열심히 해달라. 간절한 부탁입니다. 일주일 내에 결판 나. 그렇죠? 일주일 내에. 일주일 안에 여러분이 복습을 해왔다. 그럼 다음 주말에 여러분은 행복한 마음으로 올 거고, 일주일 안에 그냥 책 팽개쳐 놨으면은 싹 잊어먹어. 머릿속에 증발됐을 거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 이게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열심히 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